네, 뉴스워치 2부 시작하겠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 간 회담을 북측에 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이 성사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열리는 첫 남북 간 당국 회담이 됩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간 고위급 당국 회담을 열 것을 제의했습니다. 조 장관은 남북이 마주 앉아 북측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 협의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현재 닫혀있는 판문점 채널을 조속히 정상화시켜 이 채널을 통해 남북회담의 의제와 대표단의 구성 등 세부 절차에 대해 협의해 나갈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우리 측 수석 대표의 격과 관련해선 모든 걸 열어놓은 상태라면서 이 역시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북측과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이 성사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남북 당국 간 회담이자 지난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이 열린 이후 2년여 만에 회담이 됩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통일부와 문체부에 남북 대화를 신속히 복원하고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후속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도 신년사를 통해 평창올림픽에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남북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남북 접촉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정치권은 정부가 북한의 고위급 남북회담을 제의한 것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평화올림픽을 위한 시작이라고 평가했으나 자유한국당은 대북 제재 공조에 균열이 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정부가 발표한 대화 제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정부의 대화 제의는 시적절한 대응이라며 평창 올림픽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세계 평화 증진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남북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여당 차원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우원식 원내대표는 모처럼 날아온 북한의 메시지가 평창 올림픽 성공과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여당이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금 시기에 남북이 대화라는 것은 남남 갈등과 한미 갈등을 유발하는 북한의 책략에 노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두현 수석 대변인은 북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은 어설픈 남북회담은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부안해동하며 말려드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홍준표 대표도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화 정책은 북핵 완성에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는 환영하지만 북핵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철근 대변인은 북핵의 위험은 여전하기 때문에 평창 올림픽의 이들성 긴장 완화 정책에 지나친 기대라는 것은 금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른정당은 올림픽 흥행에 매몰돼서 북한에게 의뢰 입장이 되면 안 된다고 비판했고 정의당은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제의에 성심껏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난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지난달 31일이었죠.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가 버린 담뱃불이 화마로 번져 어린 3남매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법원은 조금 전 엄마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구체적인 경찰의 수사 상황과 전망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법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과실 내용은 물론이고 과실 결과도 매우 중대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구속이 필요하다면 뭐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근거로 봐야 될까요? 과실치사든 뭐 고의든 간에 사람이 사망한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엄마가 아이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일반 다른 사건하고 조금 달라서 사실은 이게 반드시 구속이 필요한지 여부는 조금 생각해 봤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제 이 친모가 이제 말을 자꾸 바꾸고 번복하고 그다음에 그 심리 상태가 사실은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데다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 사람을 풀어주게 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도 그 영장이 발부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당초 경찰이 친모의 구속 여부와 별도로 이제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경찰 수사 방향 어떤 식으로
식으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이 정모 씨,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이제 정모 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 나온 혐의는 두 가지예요. 중과실치사죄하고 중실화죄인데 중과실치사든 중실화죄든 전부 다 고의가 없는 그냥 잘못해서 실수를 했다 이런 범죄거든요. 예. 네. 근데 사실은 이런 실화의 가능성보다는 방화의 가능성에 지금 사실은 무게를 조금 두고 보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방화요? 예. 왜냐하면은 이 당시 정 씨가 불이 난 걸 인지하고 난 다음에 한 행동들이 사실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 혹시라도 일부러 아이들을 뭐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예. 현장 검증에서는 그런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 저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여기서 확실히 해야 될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그러니까 네. 불이 난 것하고 아이를 구하지 않은 걸 따로 떼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네. 불이 난 것은 뭐 내가 담배를 피우다가 뭐 꽁초를 잘못 버려서 실수로 한 것이다라고 할 가능성도 있지만 네.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아이들하고 같이 자는 방에서 눈을 떠보니 불이 저쪽에 나더라. 예. 그렇다면 일어나서 엄마니까 당연히 자신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먼저 깨우고 예. 데리고 나와서 대피를 시키고 그리고 119 신고를 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예. 네. 근데 지금 이 어머니의 경우에는 그냥 처음에 이제 물론 그 이후의 진술도 많이 오락가락 하지만은 예. 본인이 일어나 보니까 불이 붙어 있어서 예. 일단 자기는 아이들에게 잘 자라고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불이 나는데 이불을 그렇죠. 덮어주게 되면 오히려 질식사의 위험이 더 커지게 되는 거고요. 예. 네. 특히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속민불이 무겁거든요. 예. 이 아이들이 15개월짜리이고 2살짜리고 4살짜리라고 한다면 예.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불이 나는 것 같아서 일어나서 깜짝 놀라서 움직이려고 할 때 예. 이불이 엉켜서 사실은 좀 빨리빨리 못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데 네. 오히려 이 아이들을 그렇게 편하게 해주지 않고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다는 것도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예. 게다가 본인 얘기는 뭐 방에서 전화를 베란다 나와서 구조 요청했다고 하는데 구조 예. 요청도 결과적으로는 남편한테 먼저 계속 했단 말이에요. 전화 받지 않는 남편에게. 원래는 우리 같으면 119에다 전화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면 사실 상식적이지 않은데 예.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나중에 방화의 이 불이 난 곳이 어딘가 살펴보았더니 방에서 난 것처럼 지금 이 현장 검식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은 방에서 불이 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왜 방에서 났다고 말하면 되는데 왜 그런 말도 안 하고 예. 갑자기 베란다 나가서 했다 그러고 예. 말이 왔다 갔다 하느냐 이런 생각해 봤을 때 네. 엄마로서 아이를 구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고 그냥 나왔다는 것 자체가 예. 물론 뭐 아주 확정적으로 난 얘네를 죽여야 되겠다 이건 아니지만 예. 이 아이들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필적 네. 고의에 의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인데 저희가 지금 방금 그 정모 씨가 진술을 번복한 내용을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노 변호사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라면 끓이려 가스레인지에 불 켠 뒤 잠들었다. 그래서 담뱃불 이불에 비벼 껐다. 손으로 다시 뭐 담뱃불도 손으로 튀겨 끈 뒤에 담배꽁초를 이불에 던졌다라든지 베란다로 신고하려고 베란다로 뛰쳐나갔다라는 부분도 보면 남편에서 남편 친구 또 112 상황실 순서로 전화를 한 다음에 베란다로 나갔다. 그러니까 진술만 놓고 봤을 땐 굉장히 미심적인 부분들이 많은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이 엄마는 처음에 불이 어떻게 났으니까 물어보니까 라면 끓이려고 가스레인지에 불 켠 뒤에 내가 안 끈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네. 요즘은 어떠한 식으로 불이 났는지를 너무 이 과학적으로 잘 밝혀낼 수 있기 때문에 예. 확인을 해보니까 가스레인지에 불 켠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말하니까 그때서 다시 말을 또 번복합니다. 예. 내가 담뱃불을 아마도 이불에 비벼 끈 것 같다. 예, 근데 예. 내가 평상시에 이불에다가 비벼 끄는 습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또 경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이상하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이불이 작은 방 입구 쪽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너가 일어났을 때에는 불이 작은 방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었었는데 네. 이번에 보니까는 방에서 불이 난 것처럼 보인다. 예, 이렇게 예. 또 물어보니까 아 그렇다면은 손으로 내가 튀겨서 불을 끈 다음에 아마 불똥이 그쪽으로 튀어서 그런가 보다. 예. 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는 거니까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상황에 설명을 해주면 거기에 맞게끔 다시 말이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고요. 예, 예. 더 중요한 건요. 남편이 이 부인하고 사실 살면서 중학교 때 만나가지고 동거하다가 아이를 낳고 살면서 생활고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나흘 전에 이혼을 하기로 하고는 둘이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남편은 평상시에도 와이프가 나 죽어버리겠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와이프가 그런 말을 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남편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남편이 PC방에 있을 때 여자분이 계속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일부러. 예, 예. 하도 안 받으니까 이 부인은
남편의 친구에게 전달해달라고 하고 예. 그때서야 119에 신고하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원래 안 받는 성격인 걸 알면 당연히 다급한 상황에서 예. 119에 먼저 신고를 해야죠.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고준희 양 사건이죠. 지금 국민의 공분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 경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친부는 준희 양이 숨지기 전에 폭행을 했다는 사실을 털어놨고요. 이를 포함해서 현재 경찰 수사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현재는 지금 그 말이 서로 간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 내연녀라고 불리는 그 여자분하고 예. 그다음 내연녀의 어머니하고 고 씨, 친부인 고 씨 세 명이 말이 비슷했는데 네. 이제 그 아이가 발견된 다음부터는 말이 자꾸 바뀝니다. 왜냐하면은 예. 핸드폰 통화 내역이라든가 동선 같은 것도 위치 추적 같은 걸 해보게 되면 예. 둘이 어디를 갔었는지 안 갔었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는 이제 야산에 아이를 묻기 위해서 간 것은 할머니하고 이 고 씨라고 했다가 이제 지금은 그 부인도 알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경찰에서는 한 명을 따로따로 불러가지고 따로따로 수사를 하면서 예. 서로 간에 말이 안 맞는 부분을 집중 추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서 핵심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수사의 내용은 학대가 있었는지, 예. 그 아이의 상태가 어떠했었는지, 그 아이의 상태 때문에 불화가 많았었는지, 예. 그래서 아이를 학대하고 죽게 한 것에 같이 공모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이게 만약에 제대로 이제 판단이 되게 되면 3명을 다 아마도 지금 현재는 사체 유기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어쩌면 학대 치사의 가능성도 있는 거죠. 글쎄 이거를 거의 뭐 인면수심의 행태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제 형량의 문제가 좀 남습니다. 예상되는 형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종합해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사체 유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7년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지는 않는데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공모해서 아이를 학대하다가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겠다 그러면 그 학대 치사죄가 적용이 되거든요. 네. 학대 치사죄요. 네, 그러면 5년 이상 무기징역 이게 예. 가능해요. 그리고 죄가 여러 개, 그러니까 범죄명이 여러 개 있는 예. 경우에는 하나의 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죄에 정한 형으로 그 사람을 처벌하기 때문에 예. 가장 큰 거는 지금 무기까지 가능한 거니까 예. 무기징역을 뭐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보통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초범이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본다면 예. 아마도 이제 그 7년부터 뭐 그 세 개의 범죄들을 유기징역을 선택했을 때를 고려해서 한 22년 사이에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2년 사이로 결정될 네.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또 한편 이 주택가 골목에서 뭉텅이로 72,000달러가 발견이 됐습니다. 알고 보니 돈 주인이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돈을 버렸다고 하는데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근데 주택가 골목에서 72,000달러 아주 빳빳한 새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 뭉텅이로 되어 있는 예. 72,000달러가 발견이 되어서 그걸 발견한 사람이 파출소에 갖다 주었어요. 예. 그래서 집주인이 이 돈의 주인이 누군지 찾았는데 예. 연락을 해보니까 나는 화가 나서 그 돈을 버린 거다. 화가 나서 돈을 버렸다고요? 네, 화가 나서 버린 거고 나는 이 돈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싶지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화가 나서 버렸으니까 이 돈을 누가 가질지 관심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72,000달러라고 하는 건 한국 돈으로 8천만 원이거든요. 네. 자기가 은행에서 4천만 원씩 2번 꺼내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는 있었었는데 예. 내가 화가 났다. 근데 왜 화났는지 사실 밝혀지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화가 났는데 나 이 돈 가지고 싫으니까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의 소유자가 6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는다면 그 원래 돈은 이제 국고에 귀속이 되거나 예. 그 돈을 찾은 사람이 사실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아까 아까 그 발견했던 사람, 그래서 예. 그 돈을 파출소에 가져다 준 사람에게 예. 이게 만약에 지금 8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세금 떼고 뭐 이것 떼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대치는 6,400만 원 정도까지 가질 수 있어요. 원래는. 아, 예. 근데 만약에 이 돈을 가진 사람이 원래 돈의 소유자가 나 그냥 다시 돌려주세요. 6개월 안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돈을 이제 주순 그분에게는 사례비로. 예. 5%에서 20% 정도 사이에서 돈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유실물에 관한 처리특례법에서 보면은 예. 길거리에서 준 돈에 대해서 이제 살해하는 것이 5%에서 20% 정도까지 사이에서 본인이 합의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그 저희끼리 가정하는 일종의 소설인데요. 네. 전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가 나서 돈을 버렸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만약에 돈을 버린 구체적인 이유를 우리가 가정해 본다면 노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저희도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글쎄 뭐 검은 돈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범죄를 그 하면서 얻게 된 돈이었을까요? 아니면 뭐 위조 지폐였을까요? 위조 지폐는 지금 아니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사실 본인이 이 돈을 안 가져야 될 이유는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가지겠다라고 말을 안 하고 너 마음대로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
이제 약간 뭐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분일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이 돈에 얽혀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은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본인이 신분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특이한 사건이네요.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5위급 남북 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 공식에 제의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 직접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을 실현할 후속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고일환 기자입니다. 통일부와 문체부는 남북 대화를 신속히 복원하고 북한 대표단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후속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와 관련해 관계부처에 조속한 후속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평창 올림픽 파견과 남북 당국 회담의 뜻을 밝힌 것은 평창 올림픽을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의 획기적인 계기로 만들자는 우리의 제의에 호응한 것으로 평가하여 환영합니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남북관계 국면 전환에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우리 정부도 평창 관련 남북 대화에 한층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외교부에 대해선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새해를 맞은 문 대통령은 지난해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달린 격동의 시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작년엔 특히 재해와 사고가 많았다고 회상한 문 대통령은 세월호를 언급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국민의 울타리가 되고 우산이 되어주는 정부가 돼야 한다는 인식과 각오를 새롭게 하고 안전 관련 정책에 더 속도를 내어주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도 불공정 관행과 함께 안전에 대한 감사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중국 매체들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를 주목하며 북한의 대화 복귀에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평화의 손길을 내밀었다며 이를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심재원 특파원입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외교적 수완을 보여줬다면서 평창올림픽을 앞둔 중요 시점에 한국을 향해 평화의 손길을 뻗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김 위원장이 한국에 화해의 신호를 보내고 미국에는 일상적인 강경 발언을 늘어놓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이 올해 1분기가 한반도 대화 복귀의 중요한 전략적 기점이라면서 이를 놓치면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관변학자들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유엔의 대북 제재 압력을 약화하고 한국과의 대화 의향을 말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의 환심을 사려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왕성 지린대 교수는 올해 1분기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고 평화적인 수단으로 북핵 위기를 처리하는 데 중대한 기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관국들이 이 기회를 놓치고 한미 군사훈련이 평소처럼 진행된다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즈강 헤이롱 장성 동북아 연구소장은 북한의 대부분의 강경 발언은 미국을 향한 외교적인 허세이자 연막탄이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평창 올림픽이라는 기회를 잡고 한국의 제안에 긍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했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 신대훈입니다.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교섭 창구인 2+2 채널을 공식화하면서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양당에 따르면 국민의당 이현주, 이태규 의원과 바른정당 오신환 원내대표, 정운천 최고위원이 참여해온 2+2 채널을 통합추진협의체로 전환해 내일 공식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양당은 통추협 구성에 이어서 통합추진에 전권을 부여하는 통추위 구성도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통추위의 구체적인 명칭으로는 창당준비위원회나 신당합당추진위원회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의 구속 여부가 내일 밤늦게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의원에 대해 내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강부영, 이 의원은 오민석 영장전담판사가 각각 심리를 담당합니다. 최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이 의원은 지역 정치인 등에서 공천 헌금 등 10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두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적용받았으나 지난달 29일 임시회기 종료로 특권이 없어졌습니다. 예, 방금 들어온 뉴스 속보를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양구에서 장병이 탄 버스가 20m 아래로 추락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뭐 정확한 사고의 원인이나 현재 상황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22명이 중경상을 입은 상황이고 이후에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소식을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이 강원도 양구는 군부대가 많이 있는 곳이죠. 장병들이 탄 버스가 20m 아래로 추락을 했기 때문에 크고 작은 부상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저희가 빠른 소식을 접하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르면 내일 재판에 넘겨집니다. 우 전 수석은 20일간의 구속기간 내내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는데 속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김민예 기자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5일 구속됐습니다. 오는 4일이면 구속수사기간이 끝나는데 구속 이후 우 전 수석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달로만 보면 18일과 19일, 29일 3번에 불과합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여러 차례 불렀지만 자신의 재판 준비나 가족 접견, 구속 적부심 준비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 전 수석의 진술 태도 역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태도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우 전 수석이 재판을 앞두고 최대한 말을 아끼는 전략을 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혐의를 열심히 소명해봐야 유리할 게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단서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법원에서 나중에 유죄의 증거로 쓰인다든지 또 검찰에서 충분히 패를 읽은 만큼 재판에서 검찰 주장을 깨기 위한 전략에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기존 우 전 수석의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이번 사건의 재판은 따로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김민혜입니다. 지난 한 해 검찰은 적폐 수사에 그야말로 총력을 쏟아왔습니다. 새해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각종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고삐를 바짝 쥘 것으로 보입니다. 구아림 기자입니다. 국정원 적폐 수사 피의자들이 하나둘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기존 부패 범죄 수사에도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신년사를 통해 부정부패 근절이 검찰의 기본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배임, 횡령 등 금융범죄는 물론이고 사라지지 않는 갑질과 담합,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겁니다. 현재 검찰은 효성그룹에 대해 비자금 조성 의혹과 조현준 회장 배임 의혹 등 약 60여 가지 범죄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2014년 고발 이후 3년 넘게 수사를 이어온 데다 해를 넘긴 만큼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점이 좁혀지는 대로 올해 초 조현준 회장을 소환할 것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해 말 일본 자동차 업체인 닛산의 한국 지사를 압수수색해 디지털 증거물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가 사건을 맡아 차량 인증 과정에서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정황을 중심으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혐의에 대한 환경부 고발이 끊이지 않는 만큼 검찰은 조만간 BMW 코리아 등 다른 업체로 수사망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특히 기업 수사에 있어 오랜 폐단으로 지적돼 왔던 백화점식 수사를 지양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탈세 등 세부 혐의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구아림입니다. 조금 전에 전달해드린 속보 내용을 좀 추가하겠습니다. 국군 장병을 태우고 달리던 군용 버스가 추락했습니다. 2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서 현재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내용인데요. 오늘 오후 5시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1시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에 있는 도고터널 인근에서 군용버스가 도로 옆 2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버스에 타고 있던 장병 22명이 다쳤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내용인데 일단 다행인 것은 대부분 경사에 그쳤습니다만 이 중 3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로 들어오는 내용은 저희가 상황을 좀 더 따라가면서 다른 내용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생가 지붕의 천연 볏짚이 최근 인조 볏짚으로 교체됐습니다. 경남 합천군은 최근 율곡면 내천리에 위치한 전 대통령의 생가 지붕을 매년 2천만 원가량 드는 천연 볏짚에서 10년 정도는 안 갈아도 되는 인조 볏짚으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영농이 기계화하면서 천연 볏짚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점도 감안했다는 게 합천군 측 설명입니다. 합천군은 1983년 전 대통령의 생가를 복원해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방문객이 많지 않아 한 해에 몇 명이나 이곳을 찾는지는 군에서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화 1987의 인기에 힘입어서 최근 재조명되고 있는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자는 국민청원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민주열사 박종철 기념사업회와 박열사의 모교인 해광고 동문회는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 시민사회가 운영하는 인권기념관을 설립하자는 내용의 청원 운동을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열사가 물고문 등 가혹행위로 숨진 서울 용산구 남영동 대공분실은 현재 경찰청의 인권센터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공간만 제한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부산 기장군 삼각산 정상에서 난 불이 임야 100헥타르를 태우고 14시간 만에 모두 잡혔습니다. 강한 바람에 밤새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날이 밝자 헬기를 대거 투입하면서 진화 작업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부산에서 손영주 기자입니다. 밤새 난항을 겪던 삼각산 화재 진압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화재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새해 첫날 밤 10시쯤입니다. 14시간의 사투 끝에 불길이 잡힌 겁니다. 처음 불이 난 곳은 삼각산 정상 부근입니다. 불이 난 원인은 소방당국이 조사 중입니다. 신고 접수 즉시 800명에 달하는 인력이 밤새 진화 작업을 펼쳤지만 불길은 밤새 타올랐습니다. 하점하고 우리 소방차하고 거리가 약 한 3km, 4km까지 떨어져 있어가지고 호수를 펴지 못해서 해발 470m의 삼각산 정상에 이르는 진입로를 확보하기까지 1시간여가 걸렸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등에 물가방을 메고 산을 타며 진화 작업을 펼쳤지만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불은 초속 2m의 거센 바람을 타고 밤새 능선을 따라 번졌습니다.
불이 난 시간이 늦은 밤이라 헬기를 띄우지 못한 것도 진화를 어렵게 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날이 밝자 헬기를 현장에 대거 투입하면서 진화 작업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소방 헬기와 산림청 헬기, 민간 헬기까지 총 13대의 헬기가 상공에서 물을 뿌리자 불길은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은 잡혔지만 임야 100헥타르 정도가 타 최근 10년 새 부산에서 규모로는 두 번째로 큰 피해를 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기장군은 불이 나자 인근 주민에게 긴급 재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 손영주입니다. 예,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이후 불안감에 대중목욕탕을 꺼리는 이른바 목욕탕 포비아 현상이 일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 목욕탕 다수는 여전히 화재에 무방비한 상태였습니다. 제천 참사처럼 비상 통로가 막힌 곳도 있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지난달 제천 화재 참사의 사망자 대부분은 2층 여성 사우나에서 발생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피난 통로에 목욕용품을 보관하는 선반이 설치돼 있어 피해자들이 탈출구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제천 화재를 계기로 시내 찜질방과 목욕장 300여 곳을 대상으로 긴급 불시 점검을 벌였습니다. 점검 결과 모두 120곳에서 소방 관련 법규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사례 대다수는 제천 스포츠센터처럼 장애물이 피난 통로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비상구로 가는 길목에 합판을 설치해 대피가 아예 불가능한 곳도 있었습니다. 항상 열려 있어야 하는 비상구가 열리지 않는데 건물 관계인은 영문을 몰라 하기도 합니다. 왜 안 열리는지 우리도 이상하네. 방화문에 유리문을 이중으로 설치하거나 비상구 문의 방향이 바깥쪽으로 열리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화재 발생 시 대피 인원이 몰리면 문을 당겨 열 수가 없는 만큼 바로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어야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중목욕탕은 실내가 탈의실과 수면실 등으로 복잡한 구조여서 연기가 차게 되면 피난 통로를 찾기 어렵다며 피난 통로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건물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철거 업체와 시공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당시 공사를 맡았던 철거 업체와 시공사, 시행사 등 3곳에 강력팀 형사 15명을 보내 철거 작업과 관련한 문서,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공사 계약서와 설계 도면, 작업 계획서 등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 원인을 규명해 업체 과실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입니다. 네, 서울 도심은 오늘 종로 버스 중앙 차선 개통 이후 처음으로 평일을 맞았습니다. 기존 일반 차로가 크게 줄면서 특히 출퇴근 시간 혼잡이 예상되기도 했는데요. 박수주 기자가 현장을 점검해봤습니다. 멈춰선 차들 옆으로 버스가 거침없이 지나갑니다. 횡단보도를 오가는 발걸음에는 여유가 묻어납니다. 최소한 한 20-30%는 빨라진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운전자들은 울상입니다. 아무래도 막히죠. 차가. 옛날에는 3개 차선, 4개 차선을 사용했었는데 20% 정도는 더 증가했다고 봐야 되겠죠.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동대문까지 3km 구간 버스 중앙차로가 생긴 뒤 도심 첫 출근길 표정은 다소 엇갈렸습니다. 서울시는 종로 등 한양도성 내부를 녹색 교통지능지역으로 지정해 대중교통 중심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버스 중앙차선이 생기면서 일반 차선은 편도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었는데요. 버스와 일반 차량의 속도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버스는 평균 시속 15.2km로 개통 전에 비해 11% 빨라진 반면 일반 차량은 21.8km로 20%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관리요원이 곳곳에 배치됐지만 차선이나 횡단보도 표시가 덜 되는 등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 따른 불편도 이어졌습니다. 지금 신호를 몇 번 끊었어요? 지금 한 번밖에 더 끊었어? 지금 2번 끊었잖아요. 뭘 2번?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12월 말 개통은 했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공정을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는 모니터링을 통해 교통신호를 개선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가 올랐는데요. 고용주와 근로자들의 표정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첫 평일의 일터 모습을 김종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경기도의 제조업체, 청년들이 바삐 움직입니다. 이 회사는 정규직 직원 외에 아르바이트생 5명이 일을 돕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올랐지만 인력 감축 계획은 없습니다. 당장 필요한 일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금이 더 오르면 상황은 달라질 전망입니다. 여유있게 10시간이라든가 여유있게 근무 시킬 것도 웬만하면 허틀어지는 시간 없이 일하는 시간만 딱 쓰고 그냥 보내고 이래야죠. 구직 포털에 올라온 글입니다. 시급 7,530원. 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직원을 찾습니다. 아직 인력 수요는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지금 대리기사들의 그 수입 수준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대리기사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으로 유출이 되어서 기사들의 처우 개선에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불황에 임금 걱정까지 하는 상인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매일매일 대박을 이루어낸다면은 조금 더 주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장사라는 건 그날 망칠 수도 있고 인건비는 고정적으로 줘야 되고 더 많이 줘야 되고.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현재 진행형인 만큼 경제계의 고민도 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고용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좀 비교적 많이 불안해지는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도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또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활동과 저소득층의 소득활동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는지 면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석입니다. 애플이 우리 소비자들을 호구 고객, 이른바 호객님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배터리 교체 서비스 개시 시점에 대한 공식 안내도 없이 오늘부터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무성의한 태도라는 비판 속에 국내 집단 소송 참여 소비자는 24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아이폰 배터리 교체 작업이 시작됐다는 소식에 국내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자 애플코리아가 국내에서도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아이폰 6 이상 사용자들은 올해 말까지 개별 수리 업체를 통해 34,000원의 배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코리아는 홈페이지 고객 지원 프로그램에 서비스 개시 시점이나 방법을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한국 소비자를 홀대하는 애플의 태도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국내 이용자 수는 2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아이폰 기기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업데이트를 진행했음에도 지난 1년간 소비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가 큽니다. 다수 당사자 소송을 민사소송 방식으로 제기하는 방법 외에도 미국식 집단 소송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과 한국 소비자원에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하거나 소비자 단체와 함께 국내 법원에 단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이 4가지 정도를 다 가능성 열어놓고 지금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호주에서는 최대 1,000조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고 이를 포함해 5개국에서 15건 이상의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애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팀쿡 최고 경영자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애플의 자사 중심적인 대응 방식이 소비자들의 분노만 키우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네, 퇴근길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추울 거라고 하는데요. 네, 기상센터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조연 캐스터. 네, 한파특보가 오늘 밤 10시를 기해도 확대됩니다. 강원도에 이어서 일부 충북이나 경북 지역까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이들 지역의 수온주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가고 찬바람의 체감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이처럼 예년보다 추운 날씨는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남부지방 중심으로 평소 대비 2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짙다가 내일로 접어들면서 차츰 보통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하늘은 맑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한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또다시 화재 사고가 없도록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출근길도 찬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수온주는 춘천이 영하 10도, 서울과 인천이 영하 7도, 전주와 대구가 영하 4도 선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0도, 청주가 1도, 대전과 전주 3도, 대구가 4도까지 올라서 낮 기온이 대체로 예년보다 조금 낮은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동쪽 바다 날씨가 좋지 않겠습니다. 물결이 최고 4m까지 거세겠고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너울성 파도가 해안가로 넘나들 수 있으니 해안 지역 계신 분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 중부지방은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지만 절기 소환인 금요일에 남부지방으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워치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